자, 다시 여러분들 몇 페이지였나요? 위에 있어가지고 저는 안 보여서 6페이지네요. 자, 제일 끝에 보시면 사고방식의 정립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험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그 민법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기본 강의할 때 무시하지 마시고 조금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지금까지 우리는 계약이 무효인 경우, 그러니까 2단계는 크게 세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었죠. 유효인 경우, 무효인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경우, 그죠? 근데 분명히 위에서 방금 봤지만 우리는 계약이 무효인 경우하고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민법 조문들까지만 학습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또 필요한 생각이기도 하고요. 왜 민법은 유효한 경우에 대해서는 유효한 경우에 관한 적극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요렇게 해야지 유효하다, 요렇게 해야지 유효하다, 요런 조문은 없고 이렇게 했을 때는 무효다, 요렇게 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문만 두고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 보시면, 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커피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구입하는 경우와 같이 정말 여러분들 무수히 많은 계약을 했고요. 저하고 여러분들도 일종의 계약이죠. 강의 서비스 이용 계약. 근데 한 번이라도 그 계약 등이 무효나 취소가 된 경우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있었을 경우도 있을 수 있긴 한데 아마 거의 없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얘기고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아마 기본 강의할 때, 특히 민총 등을 강의할 때 아주 많이 반복할 건데, 갑사하고 을 사이에서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1단계 성립이 인정되면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거구나. 그러니까 원칙이 유효한 거고, 원칙이 계약이 성립했으면 유효한 거고, 예외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무효가 되거나 혹은 취소 사유가 인정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꼭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계약이 유효한데 굳이 민법이 유효가 되기 요건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유효하고 저렇게 하면 유효하고 라고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없겠죠. 있을까? 없다.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민법 같은 경우는 갑하고 을 사이에서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해서 계약의 성립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유효한 거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유효한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성립된 계약이, 즉 1단계를 통과했던 계약이 2단계에서 무효가 되거나 또는 취소 사유로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 이제 어떤 경우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방식의 정립이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문제에서 갑이 을한테 계약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문제에서 보면 사례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이 성립했다라고 하는 것만 제시가 되어 있을 뿐이지 그 밖에 무효 취소 같은 사유 등에 대해서 무효 등의 사유에 대해서 전혀 별도의 제시가 없는 경우예요. 이랬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데 실제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를 접했던 분들 중에서 적지 않은 분들께서 선생님 문제에서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이 성립했다까지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갑하고 을 사이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라면 갑이 을한테 계약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출제 오류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생각도 많이 하시고 저한테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고방식이 명백하게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다. 다시 우리가 방금 봤지만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이 성립했을 경우에는 성립된 계약은 별도의 제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유효한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자, 지금부터 중요한 말, 문제를 풀 때 아까 우리가 봤던 무효, 취소 등에 대한 사유 등에 대해서 별도의 제시가 전혀 없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시 교재 6페이지를 가시면 민법 총칙 가가지고 여기 있는 무효라든지 무효, 취소, 또 무효 등등등에 대해서 계속 공부할 거거든요. 그 여기 있는 별도의 제시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그 말이죠. 문제에서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했는데 위와 같은 힌트가 전혀 없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갑하고 을 사이에서 성립된 계약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문제를 봤을 때 성립까지만 했는데 유효, 무효, 취소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거 출제 오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사례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거든요. 해서 많은 분들께서 민법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처음 기본 강의를 듣는 단계부터 사실 이런 원칙과 예외에 대한 설명 같은 경우는 들을 때는 이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듣고 그냥 흘리지 명심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칙과 예외에 대한 사고방식을 정확하게 정립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내용인데 나는 뭐 한 번 들으면 아는데 왜 저렇게 자꾸 강조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중에 이게 민법 내용이 쌓였을 때는 이게 이제 엉망진창이 돼버리니까 문제를 풀 때 대입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해서 이제 우리 노무사 시험 1차 시험의 특징이 있으니까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너무 적당한 점수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에 근거해가지고 어떠한 이해는 전혀 하지 않고 너무 처음부터 암기하는 방식으로는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다 외우는 것이 당장에는 이 공부 시간에 대해서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실제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건 이제 민법 공부를 해보고 한번 1차 시험에서 실패했던 분들은 요 이야기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기본 강의할 때부터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 원칙과 예외입니다라고 하는 설명을 계속 제가 반복할 때 저 이야기 자꾸 왜 하는가라고 하지 마시고 꼭 숙지를 하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써볼게요. 자,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의 성립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성립된 계약은 유효하다. 즉 예외적으로 무효 등이 될 수 있는 거다. 요거를 계속 반복하신 다음에 기본 강의를 듣게 되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만 교재 87페이지 가보시겠습니다. 천천히 가시고요. 제가 또 물론 또 기본 강의 때 한 번 더 설명드리는데 이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막 엮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꾹 참고 한 바퀴 도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87페이지 가시면 상당 부분에 제1간 총설이라고 돼 있고요. 자, 이번에 보시면요. 여기 있는 법률 행위라고 하는 말은요. 당분간 나왔을 때 갑하고 을 사이에서 이루어진 매매 계약은 이라고 바꿔서 읽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그 계약의 효과가 계약상 청구권이겠죠. 계약상 청구권이 완전하게 발생을 하려면 먼저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의 성립이 인정되고 요 기읍번에 있는 설명이 지금 인문특강에서 했던 1단계에 관한 설명이다까지 캐치를 하시고요. 니은번에 보시면 존재하는 법률 행위가 이 말이 성립된 계약이란 말이죠. 성립된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유효해야지 갑이 을한테 계약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한번 끊어 읽으시고 이와 같이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의 성립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성립 요건이라고 하고 제가 앞으로 1단계라고 자주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한번 끊으시고 이렇게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해서 성립된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게 인정되기 위한 것을 2단계고요. 효력 요건이라고 부른다까지 기억하시고 한번 끊으시고 따라서 계약의 성립, 불성립, 계약이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해서 성립했니, 불성립했니라고 하는 문제는 1단계의 문제죠. 1단계의 문제. 따라서 갑하고 을 사이의 계약의 효력이 유효니, 무효니, 취소의 문제보다 요 말이 2단계에 있었던
효력 요건의 문제보다 그 말이죠. 효력 요건상의 문제보다 얘가 1단계니까 선 앞서고 얘가 2단계니까 후 뒤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선행함으로 이 선이 여기 있는 이 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갑하고 을 사이의 계약이 불성립이 됐을 때는 그 말은 1단계를 통과하지 못했을 때는 그죠? 그럼 2단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 있다 없다? 검토할 필요 없다. 해서 1단계를 통과하지 못했을 때는 2단계의 문제인 무효 취소 따위에 대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없다까지 읽어주시면요. 일단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완전히 이해를 하신 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문장을 다 끊어서 읽었던 부분인데요. 물론 기본서에서 이렇게 분석해서 꼼꼼하게 읽어야 될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읽어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그 기본 강의하고 집중 강의할 때 천천히 복습할 때 읽으시면서 반복하시면 나중에는 정말 시험 문제 풀 때 아주 수월하게 풀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다시 천천히 7페이지로 가시고 7페이지 가시고 자, 지금까지 배웠던 게 실체법상 4개의 청구권 중에서 첫 번째 계약상 청구권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 그 유명한 소물청, 소유권에 기한 소물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크게 소물청의 경우는 조문이 2개 있는데요. 이 조문은 이제 물권법에서나 볼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좀 인문특강 단계에서 잘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먼저 213조를 볼 건데요. 물론 제가 이제 기본 강의 때도 한 번 더 설명하는데, 자, 조문을 보시면요. 이렇게 문장이, 하나의 문장이 있고, 그 중간에 보시니까 그러나 라고 돼 있고, 또 뒤에 문장이 한 개 이렇게 더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하나의 약속인데, 요 앞에 있는 문장을 이제 본문이라고 불러요. 본문. 해서 민법 제213조 본문이라고 적혀 있으면 요 앞에 있는 문장을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그러나 라고 돼 있고 그 뒤에 하나의 더 문장이 있는 이 뒷문장 같은 경우를 이제 보통 단서라고 부릅니다. 그 민법 제213조 단서라고 하면요. 요 뒤에 있는 문장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지우고 다시 해봅시다. 213조 자, 소유권자는 갑은 자기 소유에 속한 물건을 자기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쉽게 야, 내 건데 네가 왜 가지고 있냐 돌려줘. 그게 바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에요. 반환 청구권이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인문특강 단계에서는 단서 부분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해서 민법 제213조에 있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갑 소유의 물건을 을이 점유하고 있었을 때 갑이 을에게 돌려줘라고 할 때 쓰는 게 바로 소유권에 기한 물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소유권에 기한 물청인데요. 소유자 갑은 똑같이 갑은 자기 소유권 행사에 대해서 방해하고 있는 을에게 더 이상 방해하지 마라.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까지 읽으시면 되겠고요. 이걸 이제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이라고 불러요.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자, 일단 먼저 밑에 목차 갑원에서 민법 제213조에 있었던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부터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민법 제214조에 있었던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을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있는 핵심 사항은 무조건 암기 10번 반복하자. 자, 다시 갑이 을에게 을아 내 건데 네가 왜 가지고 있니? 라고 하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X라고 하는 물건이 갑의 소유이고 그 X 물건을 지금 현재 을이 점유를 하고 있었을 때 갑이 을한테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여기 있는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은 크게 부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동산이 있다까지 아까 잠깐 배웠었고요. 요건의 부분에 보시면 1번 여기 있는 1번이죠. X 물건이 갑의 소유일 것.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냐면요. 항상 이제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진짜 X 건물이 진짜 감 네 거 맞니? 어떻게 해서 이게 네 거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볼 건데요. 그 밑에 보시면 민법 제186이라고 하는 조문이 있는데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부동산을 쉽게 토지나 건물을, 그렇죠. 토지나 건물 따위를 법률 행위로 매매 계약을 통해서, 물론 꼭 매매일 필요는 없고 그 증여 등도 계약이면 다 포함되는데 일단 당분간은 계약의 대표인 매매라고 읽으시면 돼요. 해서 X 토지를 매매 계약을 통해서 물건, 당분간은 소유권이라고 바꿔서 읽자.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까지 해야지 효력이 생긴다. 등기까지 해야지 매수인이 X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구나까지 일단 읽어주시고, 그 다음 민법 제187이라고 하는 규정이 우리 교재 8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거든요. 다 암기하실 필요 없고요. 상소, 그 다음에 경매 등의 경우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 등기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등기가 필수는 아니다. 즉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8조를 보시면 동산 돼 있죠. 동산 노트북을 또 올려주시면 되겠죠. 노트북에 관한 소유권을 양도했을 때는 그 노트북을 인도하면 해서 188은 되게 쉬운 게, 가령 갑이 노트북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었다. 갑하고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했죠. 이랬을 때 갑에게 있었던 X 노트북의 소유권이 어떻게 하면 을한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니? 라고 물었을 때는 갑하고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노트북을 인도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을이 민법 제188조에 근거해가지고 별도의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었을 경우는 X 노트북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라고 답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크게 민법, 민총, 채권법 공부할 때 머리 아프고 그런 내용은 전혀 없을 겁니다. 자, 이제 밑에 있는 문제를 하나씩 제가 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청권을 행사하려면 방금 봤지만 X 물건이 갑의 소유인 경우에만 갑이 을한테 소유권에 기해서 내 거니까 돌려줘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X 물건이 과연 갑의 소유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검토를 해보자까지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존재했던 건물은 없죠. 누군가가 건물을 지었으니까 건물이 생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갑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X 건물을 이렇게 새롭게 신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갑이 X 건물에 대해서 신축을 했을 경우는요, 나중에 우리가 저기 뒤에서 도급 계약이라고 하는 걸 배울 건데, 거기 있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 없이도 갑이 건물을 지었으면 일단 갑 소유의 건물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등기 없이도 어떻게 갑 소유의 건물이 됩니까? 그게 이상하죠, 여러분들. 만약에 등기가 없었을 때는 갑 소유의 건물이 아니라고 본다면 갑이 건물을 다 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이 X 건물을 위한 등기부를 만들거든요. 그럼 등기부를 만들기 전까지는 이 X 건물은 누구 겁니까? 그렇죠? 따라서 갑이 X 건물을 이렇게 완공을 했으면 별도의 등기가 없었을 때에도 갑 소유의 건물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갑이 있고요. 이렇게 빈 토지가 이렇게 있고 이게 Y 토지 땅이었습니다. 이때 Y 토지 위에 깨끗하게 아무런 건물이 없는 경우 있죠. 이제 그때를 나대지라고 불러요. 나대지. 상태인 Y 토지 위에 이제 갑이 X 건물을 이렇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을 했다. 1번. 그럼 신축을 하는 순간부터 일단 X 건물은 갑 소유의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X 건물을 무단으로 막 점유하고 있으면 갑이 을한테 내 건물이다 돌려줘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갑 같은 경우는요, 이제 등기소에 가가지고 2번 등기소에 가가지고 요 X 건물을
이 자기 소유임을 외부에 알릴 필요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X 건물을 위한 보존 등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제일 처음에 등기를 만들 때를 이제 물권법상 보존 등기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이제 등기부가 하나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등기 기록이 생기거든요. 생기면 여기 이제 1번 해가지고 갑이라고만 쓰면 돼요. 갑. 그럼 이제 갑이 어디 가서 돈 빌리거나 할 때 등기부를 딱 보여준 다음에 은행님들아 이 건물 내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럼 이 건물이 한 10억 정도 하니까 좀 5억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갑 같은 경우가 보존 등기를 하지 않아도 갑이 건물을 신축했을 경우에는 일단 갑 소유가 된다까지 하나 기억하시고, 근데 이와 달리 갑이 X 건물을 누군가로부터 매매 계약을 통해서 매수했다. 예를 들면 이 경우 A가 이미 X 건물의 주인인데 A가 갑에게 X 건물을 매도하고 매매 대금 등을 다 받은 거예요. 이랬을 때 갑의 법적 지위는 갑이 건물을 신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방금 봤던 위에 있었던 이 1번에 있는 신축의 경우를 떠올리시면 안 되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매매 계약을 떠올리면 되거든요. 그럼 다시 우리 교재 7페이지 제일 끝에 보시면 민법 제186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나 건물을 갑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돼 있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까지 해야 갑의 소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이제 X에 이런 등기부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그러면 제일 위에 1번 A라고 돼 있을 거거든요. 밑에 이제 2번이라고 쓰고 갑이라고 쓰고 소유권 이전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등기를 가끔씩 민법 판례를 보게 되면 이 등기의 이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부르거든요. 너무 이름이 길죠. 보통 강의할 때 소이등이라고 많이 불러요. 소이등이라고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내용, 이렇게 갑이 A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하고 매매 대금 따위에 대해서 다 지급을 했다 하여도 갑이 아직까지 이렇게 등기부에 자기 이름의 등기를 마치지 않았으면 아직까지는 갑 소유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을이 X 건물에 대해서 점유를 하고 있었을 때도 갑은 아직까지는 X 건물의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을을 상대해가지고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3번을 보시면요. 갑이 X 건물을 경매를 통해서 매수했다. 우리 한 번씩 뉴스 보면 이제 사업이 망해가지고 법원을 통해서 경매가 되는 경우 있죠. 그 경우는 민법 제186이 아니고 187이었죠. 다시 위에 보시면 민법 제187을 보면 상속이 있고 경매가 있고 경매의 경우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매인 경우는 민법 제186조이지만 186 경매의 경우는 187이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경매를 통해서 매수했을 경우는요. 굳이 꼭 갑이 등기까지 할 필요 없고요. 매각 대금 돈을 다 내면 그때부터 갑 소유가 돼버립니다. 따라서 매매가 아니고 경매의 경우라면 갑이 매각 대금을 완납 전부 다 납부를 했으면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없어도 X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의 경우와 차이를 보인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갑이 X 건물을 상속받은 경우인데요. 어떤 경우냐면 A가 아버님이시고 갑이 이제 자식인 경우였습니다. 그 밖에는 아무런 친족이 없었습니다. 이때 A 같은 경우가 X 건물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버님께서 이렇게 사망을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이랬을 때는 A에서 갑으로 상속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럼 이 상속의 경우도 민법 제186이 아니고 187이기 때문에 방금 봤던 경매와 동일하게 별도의 등기가 없어도 아버님 A가 사망하면 그 즉시 갑이 X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신축한 경우는 크게 뭐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 신경 쓸 필요 없겠고요. 심플하게 매매의 경우는 186조이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하지만 경매의 경우하고 상속의 경우는 187이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 없다 정도까지만 기억해도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해서 한번 다 지우고요. 다시 매매가 나왔을 때는 민법제 186이기 때문에 등기까지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 경매의 경우하고 상속의 경우에는 민법제 186이 아니고 187, 187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 다시 민법제 187조를 보시겠습니다. 자, 민법 조문을 봤을 때 이렇게 등기 따위를 요하지 아니한다. 요하지 아니한다. 여기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필요 없다. 등기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민법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과 하지 마라, 금지, 하지 마라, 금지 시킨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동일한 걸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진짜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 모순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을 때 어떤 부분이려 하면 선생님 여기 조문에 보면 요하지 아니한다 돼 있는데 왜 등기를 합니까? 라고 하거든요. 느낌 오죠, 여러분들? 자,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등기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경매라든지 상속이 됐을 때도 등기 꼭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거든요. 근데 보통 그 뒤에 마저 등기를 합니다. 등기를 마저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등기를 하면 이상한데요. 그거는 이제 필요 없다 하고 하지 말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장을 잘못 해석한 거죠. 그럼 다시 보시면 187조가 상속이나 경매의 경우는 등기하지 마라 라고 돼 있는 게 아니고 등기를 하면 좋긴 한데 꼭 할 필요는 없다라고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일단 X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은 취득하고, 알겠죠? 다만 그 뒤에 등기해도 모순이 아니다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매매는 등기했고 경매 상속 등을 통해서 갑의 소유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을이 점유를 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맞죠. 그 경우에는 갑이 을을 상대해가지고 소유권에 기해서 내 건데 네가 왜 가지고 있니? 돌려줘 라고 하면서 반환청권 행사할 수 있다까지를 방금 봤던 그 7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요건 한 번 더 암기하시고요. 빨리 읽으시고 조문하고 186, 187, 188 읽으시고 요만큼 또 한 번 더 빠르게 읽으신 다음에 밑에 여러분들 밑에 2번이라고 해가지고 연습이라고 돼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여기 있는 답을 바로 보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해설까지 읽으신 다음에 다시 그 다음 인문특강을 플레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번 끊고 또 다음 강의에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